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전송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잉크색을 좀 뽑아내서 볼까요? 이걸로 하면 잘 보이려나? 제1항 정보통신의 구성 요소. 이거 처음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 DT 단말장치, DC 신호 변환 장치, 그 다음에 CCU 통신 제어 장치, 이 세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했던 거하고 좀 틀립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니까 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말장치, 항상 뭘 할 때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말장치입니다. 터미널 부분,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개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고 이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의 접점에 위치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것도 뭐 사용자의 접점, 사용자가 DT를 통해서 입력하거나 화면에 들어온 내용을 보거나 뭐 그런 내용이죠. PC나 CRT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연결되는 일반적인 입출력 장치를 의미한다.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90년대에 나왔던 그냥 더미 터미널, 입력과 출력만 할 수 있는 터미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데이터 통신에서는 DT가 거의 PC급이 아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PC가 아니라 더미 터미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T의 구성을 보면 이건 DT 더미 터미널의 구성을 보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입출력 장치, 입력을 하고 출력을 담당하는 거, 전송 제어 장치. 이게 이제 신호 변환 장치, DC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그 부분 전송 제어 장치, 입출력 제어부, 그 다음에 해선 제어부, 해선 접속부. 해선 제어부는 송시신 제어 기능. 뭐 보냈는데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경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러 제어 기능. 그다음에 해선 접속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선을 접속해서 연결시키는 부분.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OSI 7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 이겠죠. 예. 자, 입출력 장치. 입력된 데이터를 이진 신호로 변환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문자, 숫자, 영상의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이진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문자, 숫자, 영상 형태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입출력 장치. 자, 전송 제어 장치.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와 단말 장치 간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어 기능과 방식을 말한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망에 접속된 컴퓨터, DC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DC. 그리고 단말 장치, 이게 DT이죠. 이 둘 간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제어 기능, 방식을 말한다. 얘가 처음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받지 못했거나 보냈는데 보낸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 둘 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전송 제어 장치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예,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자, D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C.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많죠.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DC. 신호를 변환한다. 이 변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몇 번씩 공부를 해서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이 3번 이상을 듣게 되면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런 걸 많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 지금 이제 우리가 DT 이 부분을 배웠고, 얘가 신호를 보내주면 DCA가 신호를 변환을 해서 망으로 쏘는 거죠. 망.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받는 거죠. DCA가. 이 네트워크 망이 아시겠지만 5m 거리일 수도 있고 50km일 수 있고 상당히 넓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신호를 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거리에 신호를 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를 보내는데 얘가 보낼 때 크게 디지털로 보낼 수 있고 아날로그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 보내는 경우하고 아날로그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 네트워크의 회선이 PSTN이냐 PSDN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PSTN 전화망일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도 변환해서 보내야 되고 PSDN일 때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좀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우개를 한번 좀 지워보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PSDN이냐 PSDN이냐 다 틀려지는데 TN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날로그로 보내야 되고 PSDN일 경우는 디지털로 보내야 되죠. 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고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파형이 틀린다는 것 뿐일 뿐 전기라는 거죠. 전기적 신호라는 거죠. 전기적 신호. 이건 같다는 거죠. 전기적 신호. 옛날에는 아날로그 전화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전화밖에 없었잖아요. 컴퓨터는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날로그로 이제 사람 목소리를 아날로그를 통해서 전송을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PSTN인데 그때는 디지털 이런 신호 같은 게 없었던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날로그 네트워크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신호는 거기서 다 인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 이런 신호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호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망에서는 이걸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만약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화망을 통해서 보내야 될 경우에는 신호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우개로 깨끗하게 한번 좀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해보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호 변환 장치, 컴퓨터나 단말 장치의 데이터를 통신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의 기능이 게 뭐냐 하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고 다시 받는 쪽에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죠. 다양한 형태의 정보, 음성, 데이터, 화상 비디오 등 적합한 신호로 변환되어 통신된다. 네트워크망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망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변환할 때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칠판을 꺼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DC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DT가 있겠죠. 우리가 신호를, 얘가 신호, 온천이죠. 얘가 신호를 보내면 이제 얘가 이제 바꾸는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네트워크 망은 구름으로 표시하잖아요. DC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이런 거죠.
얘가 디지털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얘가 아날로그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디지털로 보냈는데 이 망이 아날로그이면 아날로그로 보내야 되고, 이 망이 디지털이면 디지털로 보내야 되죠.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보냈는데 이 망이 아날로그면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변환해서 바꿔야 되고, 만약 이 아날로그로 보냈는데 이 망이 디지털이면 디지털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디지털 투 디지털,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신호를 변환하는 이 장치가 4가지 신호를 변환하는데, 그때 변환할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디지털 투 아날로그에서 변하는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에서 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깨끗한 걸로 칠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날로그로 바꿔야 될 때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AM이 있고 FM이 있고 그 다음에 PM이 있죠. 이렇게. 지금은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식이 있죠. 그때는 ASK, FSK, PSK,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AM, FM, PM은 아는데 이게 어떤 때 어떤 경우에 변하는 방식이지? 이건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 때 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ASK, FSK, PSK를 많이 들었어. 근데 이건 언제 사용하는 변환 방식이지? 변환하는 건 알겠는데, 변조시키는 건, 신호를 변조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시점에 왜 이게 어떤 때 필요한지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바꾸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이때는 이런 게 나와요. 표본화, 양자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할 때는 표본화, 양자화 이런 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일 때는 이 변환이 들어가고 이거일 때는 이 변환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변환할 때는 이게 들어가고. 그렇지만 시험 칠 때는 이걸 헷갈린다 해도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자꾸 정립이 안 돼 버리면 공부할 때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뭘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럼 좀 찝찝하죠, 사람이. 예, 그때는 좀 기분이 나쁘니까 좀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좋죠.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먼저 이거죠.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거, 바꾸는 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전화기 경우죠. 전화기는 아날로그 데이터, 사람 음성이잖아. 사람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장치이다.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 아날로그 네트워크 PSTN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염두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전화기의 송화기는 음성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준다. 우리 송화기가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그 음성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모든 게 다 전기니까. 그리고 수화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다시 음성 에너지로 변환시켜 사람이 전기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다시 변환해 주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죠. 수화기에서는. 자, 이런 경우에 변조 방식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진폭 변조, 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파형에 따라 진폭을 변조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단파 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의 화면 부분에 이용되고 있다. 반송파의 진폭을 신호파의 파형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뭐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용어니까 이렇게 막 설명드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파가 있고 반송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 이 부분을 꽤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 치는 데 필요한 이해 정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신호파, 반송파, 그리고 AM 신호가 있습니다. AM 신호가. AM이 앰플리튜드가 뭐냐면 진폭이에요. 진폭. 진폭이 뭐냐면 높이입니다. 자, 이게 여기하고 얘 맞죠? 그다음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틀리잖아요. 예. 이 높이가 틀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죠. 이 진폭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진폭. 앰플리튜드 진폭. 이 진폭 가지고 음성 신호를 구분한다는 거죠. 진폭. 아시겠죠? 진폭. 진폭을 가지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진폭이라는 것은 소리의 높낮이잖아요. 내가 소리를 저음으로 깔 수도 있고 고음으로 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변화이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진폭이기 때문에 노이즈, 소리 같은 게 옆에서 만약 잡음 소리가 끼어들어 버리면 구분이 안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주파수 변조. FM. 주파수 변조. 한번 개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을 읽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그림부터. FM. AM은 진폭 변화잖아요. 근데 얘는 진폭은 똑같아요. 일정해요. 단지 프리퀀시, 주파수만 틀리죠. 얘는 넓죠? 얘는 좁죠? 얘는 넓죠? 얘는 좁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의 이 간격을 통해서 그 정보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주파수 변조죠. 주파수 변조. 변조 파형에 따라 주파수를 변조하는 방식이다. 진폭 변조 AM이죠. AM과 달리 진폭은 변하지 않고 진폭은 높낮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높낮이는 동일하고 주파수만에 변화시키는 방법. 주파수가 넓어졌다가 조밀했다가 이 주파수의 변화만으로 그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죠. FM은 AM보다 교란에 덜 민감하다. 교란이라는 것은 뭐 잡음 같은 거죠. 뭐 자동차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 교란에 덜 이유는 소음을 내는 신호는 전파의 진폭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주파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천둥, 번개나 그 밖의 기계 등에 의해 생기는 교란의 방해가 적어서 AM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들을 때 AM 주파수가 있고 FM 주파수가 있잖아요. AM 주파수는 신호가 멀리 가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에서 오랫동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잡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잡음이 들어가서 뭐 소리가 뭐 깨진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서 FM은 주파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 내 주변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간에 소리가 맑게 들려요. 깨끗하게 다 잘 들린다는 거죠. 단지 이 신호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좀만 그 FM 주파수 듣고 가다가 좀만 멀어지면 그 주파수가 안 나와서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죠. 예. 고속도로에서는. FM은 반송파의 주파수가 단파대이므로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고 주파수가 짧아요. 왜냐하면 말했지만 이게 진폭이 크게 변하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꽥 지르면 멀리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적게 지르면 좀 작게 안 들리지만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전송이 되고, 그 FM은 주파수가 진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진폭대 이상은 가지를 못해요. 예,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 음질이 깨끗하게 들리는 스테레오 사운드,
텔레비전의 소리 부분, 장거리 전화 등에 이용됩니다.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소리가 좀 음질이 좀 안 좋아.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게 AM 주파수거든요. 그럴 경우는 FM 주파수로 다시 맞춰서 들으시면 좀 더 깨끗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위상 변조, PM, 페이지 모듈레이션. 변조 파행에 따라 위상을 변조하는 방식이다. 정보 신호의 증폭에 따라 반송파의 이상이 비례하여 변화한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위상 변화가 있잖아요. 위상이 용도가 있고 90도가 있고 180도가 있고 뭐 270, 180, 90도, 90도 하면 270도, 그 다음에 360도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 위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값을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보면 얘가 주기가 우리가 이까지가 한 주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작되느냐, 그 위상이, 아니면 여기서 시작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데서 위상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게 위상이라는 거거든요. 시작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0도냐, 90도냐, 180도냐, 270도냐, 360도냐, 아니면 0도냐, 45도냐, 90도냐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270도 여기 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자, 우리는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뭐 통신, 그 신호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얘가 이렇게 쭉 가요. 맞죠? 정상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였죠. 이게 위상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까지는 0이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게 0이었다면 신호가 여기서부터는 1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또 위상이 꺾이면 다시 또 신호 값, 정보가 또 바뀌는 거죠. 이 위상 꺾임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을 달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상 페이지 모듈레이션입니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좀 더 깊이 만약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면 되고, 그건 자유죠. 네. 자, 이게 지금까지가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에 대한. 자, 다시 항상 우리는 할 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정글에서 내가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변조를 하고 있어요. 변조. DC에서 DT 간에 변조를 하고 있어요. 변조. 맞죠?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먼저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로 우리 배운 거죠. 지금은 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전화기. 사람의 음성 아날로그를 전기적 신호인 아날로그로, 전기적 아날로그로 바꾼다. 그때 바꾸는 방식이 세 가지겠다. 변조 방식. AM이 있고 FM이 있고 PM이 있다. 이 세 가지겠다. AM은 진폭이다.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높낮에 따라서 값이 틀려진다는 거죠. FM은 뭐냐? 프리퀀시, 주파수, 넓이죠. 이건. 이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느냐 아니면 좁아지느냐,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느냐 아니면 좁아지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 PM이 뭡니까? 위상이 변화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거죠. 처음에 얘가 이렇게 잘 오고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 위상 변화가 또 생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가. 이렇게 변한 시점에서 값이 바뀐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피곤하네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목도 마르고. 자, 두 번째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거죠.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고
우리가 만약 그 신호를 전화망을 통해서 보내야 될 경우는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호 방식이잖아요. 모뎀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브로드밴드라고 합니다. 브로드밴드 변조라고.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는 편의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 변조. 편의 변조가 영어로 시프트 키잉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변조 원리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얘도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하고 똑같은 변조 방식을 거치는데 얘는 이제 편의 변조를 거친다는 거죠. 아까는 그냥 변조를 거쳤는데 얘는 편의 변조를 거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변조와 편의 변조의 차이점은, 변조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화기 음성을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맞죠? 신호 바꾼다. 그 다음에 편의 변조는 뭐냐면, 변조 시프트 키잉. 이건 뭐냐면 우리 디지털 신호 있잖아요. 1 또는 0. 컴퓨터는 1 또는 0이죠. 이걸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편의 변조라는 거죠. 1, 0을 전기적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이게 편의 변조. 편의 변조는 시프트 키잉인데, 시프트 키잉이 어떻게 생겼냐면 1과 0의 이분법식 단순 신호를 효율적으로 변조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아날로그에 사용되는 파형 변화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편의 변조는 모스 부호 장치를 용어로 키라고 합니다. 모스 부호 장치 아시죠? 뚜뚜뚜뚜 누르는 거, 옛날에 사용했던 거. 모스 부호 장치를 누르는 동작을 시프트 키잉이라고 합니다. 변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걸 시프트 키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편의 변조. 처음 들으면 진짜 매치가 안 되죠. 편의 변조. 시프트 키잉, 편의 변조. 시프트 키잉을 모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이 잘 날 수 있어요. 시프트 키잉은 모스다. 모스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디지털 투 아날로그에 쓰는 게 시프트 키잉이고, 그게 편의 변조다. 그리고 그 편의 변조는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가 똑같은 형식으로 변환 방식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AM, PM, 주파수 FM이 편의 변조로 바뀌는 것뿐이다. ASK 편의 변조로, PSK 편의 변조로, FSK 편의 변조로 바꾼다. 이 편의 변조, 시프트 키잉. 이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모스 부호를 생각하시면 된다. 모스 부호, 시프트 키잉이 모스 부호다. 그래서 이건 그 편의 변조는 1 또는 0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방법이다. 그리고 얘들은 음성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다. 틀리죠? 예. 모듈레이션과 편의 변조 틀립니다. 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원격지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생성된 정보가 정보의 변환, 즉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송신된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전기 신호인 아날로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 전압의 값을 가지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다. 아날로그 신호죠. 이 값이 딱 부러지지 않죠. 이 시점일 때는 이 값이 몇 볼트다는 알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그냥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신호예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디지털 신호는 미리 정해진 전압값만 갖는 거죠. 이건 1, 이건 0, 이건 1, 이건 0. 틀리죠. 그렇지만 두 개 다 전기적 신호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똑같은 전기적 신호인데 얘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얘는 딱딱 부러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지금 모뎀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와서 사람은 잘 모르지만 옛날 90년도, 2000년도에 그 통신을 했던 사람들은 항상 모뎀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가 여기 있으면 모뎀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했어요. 이렇게 전송하고 모뎀을 통해서. 모뎀이 없으면 인터넷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 모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이 뭡니까? 1 또는 0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도. 예. 이게 편의 변조고,
그래서 디지털 모뎀은 편의 변조다. 편의 변조. 편의 변조는 시프트 키잉이다. 시프트 키잉은 모스보다. 그래서 1 또는 0을 아날로그로 바꾼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키잉, 편의 변조도 3가지가 있죠. 똑같습니다. 진폭, 프리퀀시, 마지막으로 위상. 그래서 진폭은 똑같아요. 이진수 0과 1을 각각 서로 다른 진폭의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다. 0이면 0V 이렇게 0V, 1이면 5V, 0이면 0V, 1이면 5V, 0V, 5V. 이게 진폭이죠. 0V일 때 이 진폭. 주파수 편의 변조는 이진수 0과 1을 각각 서로 다른 주파수로 변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거죠. 있는데 0이면 아주 이게 주파수가 넓어지는 거죠. 주파수는 아시겠지만 높낮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넓이, 위스만 변합니다. 위스만. 0일 때는 넓어졌다가 1이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1이면. 그리고 0이면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값을 구분하는 거죠. 편의 변조 방식이니까. 위상 편의 변조 방식.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한 비트씩 전송할 수도 있고, 2비트를 전송할 수 있고, 4비트를 전송할 수 있고, 8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 컴퓨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여기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좀 지우기로 지우고 칠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컴퓨터는 아시겠지만 이거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라는 거죠. 2의 0승은 1,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이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위상, 편의변조일 경우에는 이거죠. 2의 1승이면 2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고, 2의 2비트면 4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고, 2의 3비트면 8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컴퓨터가 1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8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3비트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송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3배 빠른 거죠. 3배 빠른. 3배나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상 편의 변조에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몇 비트를 보낼 것이냐. 그래서 이 위상이 있고, 4 위상이 있고, 8 위상이 있습니다. 8 위상. 아시겠지만 위상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0도냐? 90도냐? 180도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위상이 있잖아요. 위상이 2개 있다면 이거죠. 0도, 180도 이게 있고, 4개라면 위상이 또 4개가 있겠죠. 8 이상이면 8개가 있고. 그래서 위상이 2개면 2의 1승, 1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거고, 위상이 4개면, 4 이상이면 2의 2승, 4 이상이 2의 2승이기 때문에 2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8 이상이면 2의 3승. 그래서 동시에 3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8일 위상을 가지고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8개라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위상일 때 왜 2의 1승은 1비트를 보냈을까요? 당연한 거죠. 만약 0도면 0이고 180도면 1이에요. 0, 1, 1비트죠. 0이냐 1이냐 1비트만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4 이상이면 2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2의 2승은 2비트를 보낼 수 있어요. 4 이상이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0도, 90도, 180도, 270도 이 4개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게 2의 2승 2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게 00이냐
01이냐 10이냐 11이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2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423 가지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00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가면 01이 되는 거고,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데, 그냥 예를 들어 봅니다. 180도면 10이고, 270이면 11이라고 표시, 그러니까 0도가 들어가면, 아, 이게 00 값이다. 90도가 들어오면, 아, 01 값이다. 180도가 들어오면 10 값이다. 270도의 이상이 들어오면 12 값이다. 네 가지에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를. 그러니까 2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2비트를. 8이상은 8개 이상 가지고 2의 3승, 8개로 2의 3승 3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3비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수 0과 1을 각각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진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송파의 이상을 각각 다르게 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반송파의 위상을 2, 4, 8등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위상에 0 또는 1을 할당하거나 두세 비트로 한꺼번에 할당하여 수신식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위상 편의 변조의 가장 큰 것은 한 비트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동시에 2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동시에 3비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3비트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8 이상이면 2의 3승 3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고, 4 이상이면 2의 2승 2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2 이상이면 2의 1승 1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 이상이 2 이상보다 3배의 속도가 빠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위상 변이 방식은 위상을 2등분하여 위상 변화 180의 0을 0의 1을 대응시키는 방식이고, 4 이상 변이 방식은 2비트의 조합 4가지 위상 차이 0도, 90도, 180도, 275도에 대응하는 변조하는 방식이고, 8 이상 변이 방식은 3비트의 조합 2의 3승은 8가지 경우가 나와야 하지만 3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8가지로 3비트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도면 000, 45도면 001, 90도면 010, 135도면 011, 180도면 100, 225도면 101, 270도면 110, 315도면 111 이렇게 3비트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편의 변조 방식은 위상 편의 변조 방식에 비해 3배의 BPS를 갖는다. BPS가 비트 퍼 세컨드잖아.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보내는 비트의 양이죠. 만약 여기였다 쓸까? 아, 7번에 쓸까? 7번에 쓰도록 하죠.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이상. 이 이상일 때 내가 1000bps를 보내. 그러면 8 이상일 때는 얼마를 보낼 수 있느냐? 1초에. 그러면 2 이상이 2의 1승 1비트를 보내지만 8 이상은 2의 3승 3비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곱하기 3이니까 3000 bps라는 거죠.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교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틀린 게, 아날로그 투 아날로그는 그냥 음성을 아날로그 바꿀 때 AM이냐 FM이냐 PM이냐 이렇게 3가지가 있었지만 여기는 하나가 더 있죠. 진폭하고 이상 편의 변조 QAM이 있습니다. 진폭 이상 편의 변조.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위상 편의 변조는 같은 시간에 많은 비트를 보내려는 노력의 연구의 산물이죠. 그래서 칠판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상 편의 변조, 편의 변조는 시프트 키잉. 항상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계속 암기하는 거죠. 시프트 키잉. 모스 부호. 모스 부호는 1 또는 0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모스 부호인 거죠. 위상 편의 변조는 2 이상이 있고 4 이상이 있고
8 이상이 있죠. 그래서 2 이상일 때는 2의 1승 1비트를 보낼 수 있고 4 이상으로는 2의 2비트 동시에 2비트를 보낼 수 있고 1비트. 그 다음에 8 이상일 경우는 2의 3승에서 3비트를 동시에 보낼 수 있죠. 위상 편집 변조는 여기까지예요. 최고가 3비트밖에 못 보내요. 그 다음에 진폭 위상 편집 변조는 진폭 새로운 페이지로 보내서 만약 진폭 편집 변조 진폭 편집 변조 A SK Shift 키 그 다음에 진폭하고 그 다음 위상 편집 변조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진폭 위상 편집 변조잖아요. 위상은 페이지 SK. 자, 위상 편집 변조가 8 이상이 최고예요. 그래서 동시에 3비트까지 보낼 수 있죠. 맞죠? 진폭 편집 변조는 뭡니까? 1 또는 0밖에 구분을 못하죠. 1일 때는 진폭이 이렇게 높다가 0일 때는 진폭이 낮아지는 거죠. 이 진폭 크기. 그래서 진폭 편집 변조는 1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1비트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폭하고 위상이 합쳐지면 8 이상 3비트를 보내고 플러스 1비트를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처음에 위상만 가지고는 3비트 보냈는데 진폭까지 들어오니까 진폭 가지고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2의 1승은 1비트가 추가되니까 총 진폭 위상 편집 변조는 4비트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4비트. 그래서 위상 편집 변조보다 진폭 위상 편집 변조가 1비트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4비트까지. 예.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일정 진폭 및 위상을 상호 변환하여 신호를 싣는 변조 방식. 비트 전송률을 높이기 위해서 4비트까지 동시에 각각의 벡터를 위상 변화뿐만 아니라 진폭 변화도 시키는 방식이다. 오타 시키는 방식이다. 반송파의 위상과 진폭을 상호 변환하여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4개의 위상과 2개의 진폭으로 한 번에 이건 4개일 경우에는 2의 2승 플러스 2의 1승 그러니까 3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만약 8개의 위상과 2개의 진폭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은 하면 이게 4비트가 되는 거고 맞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4개의 위상과 2개의 진폭으로 한 번에 3비트 전송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8개의 위상과 2개의 진폭으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수는 하면 4비트지. 2의 3승 플러스 2의 1승 그러니까 3 플러스 1은 4비트.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8 이상 변조 8 이상은 2의 3승이야. 맞죠? 2 진폭 변조 2의 1승 맞죠? 진폭 변조는 1비트밖에 못하니까 이건 3비트까지 8 이상이 나왔잖아요. 4 이상이 나오면 2의 2승 맞죠? 2의 2승이죠. 맞죠? 근데 이게는 8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3 플러스 1은 4비트죠. 변조 속도가 1200보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는 몇 bps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1비트일 때 1200보우라고 하면 8 이상 변조와 2 진폭 변조를 혼합하여 하면 곱하기 4예요 무조건. 그래서 4.800bps 맞잖아요. 8 이상은 2의 3승 3비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고 진폭은 너무 낮으니까 두 개 했으니까 2의 1승 그래서 4예요. 4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1비트만 전송하는 애들보다 4배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4.800bps가 나온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잖아. 예.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펄스 보호 변조. 이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이게 어떤 경우냐면 코덱이에요. 코덱.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또 이제 정리하고 또 들어가죠. 이제 코덱 이거하고 이제 앞에 보였던 것들 또 정리를 해야죠. 우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지.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면 공부해도 찝찝해요. 보면 자 아날로그
아날로그죠. 이거 어떤 때 사용했죠? 사람 음성을 정기적 신호 아날로그로 이 전화기잖아요. 전화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 그랬을 때 그때 쓰는 게 AM, 진폭, FM, 프리퀀시, 주파수, 그 다음에 PM, 위상 변조. 이 세 개를 썼잖아요. 우리 두 번째 본 게 뭐였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죠. 이건 어디에 써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잖아.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디지털로 돼 있는데 이게 그 망이 그 전화망을 이용할 때는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 디지털 망이 없었을 때 그때 썼던 거잖아요. 이게 이때 들어가는 게 편집 변조. 편집 변조는 시프트 키. 이거 못 쓰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썼던 게 ASK, 그 다음에 FSK, PSK, 하나 더 APSK. 그래서 이건 16 위상이니까 이게 4비트까지 최고로 보낼 수 있는 게 4비트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이게 코덱이라는 거죠. 코덱. 이게 코덱이죠.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꾸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게 모뎀이죠. 모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가 DT가 있었고 DC가 있었죠. 그래서 DC는 모뎀일 경우하고 코덱일 경우, 모뎀일 경우에는 딱 보면 이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구나. 코덱이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구나. 이 모뎀이 들어갔다는 것은 컴퓨터가 전화망을 통해서 나가는구나. 코덱이 쓰이면 어떤 거예요? 사람이 음성을 우리가 노래를 했어요. 막 노래를 해서 막 저장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망을 통해서 보내야 돼. 좀 깨끗한 경우로. 자,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야 돼. 어떤 경우일까? 우리가 음성이나 뭐 영상일 수 있지. 이걸 이제 우리가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한 다음에 이걸 디지털망을 통해서 보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음성이나 영상을 디지털로 보내야 돼. 자, 다시 보죠. 디지털을 아날로그 보낼 때 모습 뭐야? 그건 1 또는 0을 아날로그 보내는 거예요. 1 또는 0을. 이 경우는 1 또는 0을. 근데 이 경우는 음성, 우리 사람 주파수잖아요. 사람이 말한 거. 우리가 필름으로 찍은 거. 이걸 이제 이 진화된 수를 이제 디지털을 바꾸는 거예요. 디지털을 바꾸는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때 쓰는 게 이제 코덱이고, 코덱. 이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바꿀 것이냐? 디지털 1, 0으로 된 걸 아날로그로 바꿀 때는 ASK, PSK, FSK, APSK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4개가 있었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바꾸는 거죠. 그때 이 코덱이란 말이 들어오면 P,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이걸 연상해야 돼요. 코덱,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이걸 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2개가 뭐 딱 보면 뭐 그 연상이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설명을 주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게 펄스 부호 변조라고 불러요. 너무 또 지저분해졌네. 좀 지워야 되겠다. 깨끗해야지. 그래야지 좀 사람도. 자, 아날로그 신호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성. 우리가 노래를 녹음했어. 이걸 이제 디지털 신호로 지금 우리 가수들이 녹음한 걸 음원을 올리잖아요. 맞죠? 그거요. 음성 올린 걸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꿔놓은 거죠. 그걸 펄스 부호 변조 방식. 코덱. 이걸 우리가 코덱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 형태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디지털 형태를
원래의 아날로그 데이터로 복구시키는 장치. 자, 우리가 음성을 노래했어요. 노래하고 이제 음원을 올렸어. 그러기 위해서 이 음성된 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예? 왜? 우리 망이 PSDN은 데이터망은 펄스. 이게 펄스잖아. 이런 신호밖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값들을 음성을 이것들을 0 또는 1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이 신호를 코덱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코덱 기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음성이 정말 똑같이 들리면서도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이게 진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 변환 방식이 어떻게 해서 아날로그를 이렇게 바꿔주는지,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펄스 부호 변조,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한다.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 음성을 0 또는 1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0 또는 1로 바꿀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꾸느냐? 먼저 표본화를 하는 거죠. 샘플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그 PCM에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신호를, 음성 신호를 디지털 1 또는 0으로 바꾸느냐 할 때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또 다른 뭐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가 아닌 애가 답이 되겠지. 이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신 장비로는 디지털망에 사용하는 회선 종단 장치인 DC인 디지털 서비스 유닛 DSU,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행성의 우주 탐사선 영상을 전송한다든지 위성,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 등 무선 통신에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용 분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 탐사선에서 영상이나 그 음성을 보낼 때 디지털로 바꿔서 이제 보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뒤에 또 설명도 할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표본화, 양자와 부호가 뭔지 칠판을 꺼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잘 안 외워지는데 표, 양, 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우선 개념을 설명해 주죠. 표본화. 자,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이렇게. 이 표본화는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인 신호인데 이걸 다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무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간마다 얘 정보를 뽑아내고 얘 정보를 뽑아내고 이렇게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 놈들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라내는 기술이 아주 좋은 거죠. 어떻게 촘촘하게 잘라내면 그 음성 화질이 좋아지는 거고, 듬성듬성 잘라내면 이제 음성 화질이 그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거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표본화 시키는 거죠. 샘플링, 표본화. 이 연속적인 구간에서 어떤 놈을 뽑아낼 것이냐, 어떤 값들을 뽑아낼 것이냐, 이 뽑아내는 거죠. 이걸 뽑아내는 게 표본화입니다. 중요한 건 연속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1, 2, 3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1.5, 3.14, 15, 29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값들은. 그래서 표본화를 하면 연속적인 그 데이터들이 샘플링 돼요. 몇 개로 N개로 추려질 수 있는데, 근데 이 값들은 그 정수가 아닌 실수라는 거죠. 실수. 자, 컴퓨터는 1 또는 0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정수값이 아니면 바꾸기 힘들어요. 실수값은 1 또는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값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양자화는 샘플링에서 나온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거 아닙니까? 먼저 10진수로 만들고 그걸 다시 2진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2진수로 만들어야지만 신호를 보낼 수 있잖아요. 전기적 신호를 바꿔서 보낼 수 있잖아요. 포스로. 그래서 이 양자화는 실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고, 부호화는 다시 정수를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죠. 이진수로 바꿔줘야지만 얘를 이런 펄스, 이걸 펄스라고 하거든요. 펄스 0 또는 1, 이 펄스로 신호를 바꿔줘서 그 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잖아요. 자, 표보나 연속적인 신호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는 거, 표보나 양자화 가져왔는데 얘가 정수가 아니야, 실수값이야. 그래서 정수값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양자화. 그 다음에 바꿔줬는데 이게 10준수네? 컴퓨터는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 이걸 2준수로 바꿔줘야 돼. 이게 부호합니다. 그래서 표양부 어떻게 하면 잘 나오나? 참. 하여튼 표보나 양자와 부호와 그렇습니다. 외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자, 마지막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이게 베이스밴드.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죠. 컴퓨터도 디지털. 그 다음에 망도 PSDN, 디지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컴퓨터도 디지털이고, 그 다음에 망도, 네트워크도 디지털인데, 이거 왜 변조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읽어보도록 하죠. 디지털 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호의 형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디지털 투 디지털이니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예. 단지 원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신호의 레벨을 높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호를 키워줘야 돼요. 신호를 키워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밴드를. 디지털 해선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단극성 신호를 양극성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전송해야 된다. 그럼 단극성 신호가 뭐고 양극성 신호가 뭔지 다시 칠판을 꺼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극성 신호, 양극성 신호.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씁니다. 단극성 신호는 컴퓨터에서 쓰는 거죠. 컴퓨터. 양극성 신호는 어디에서? 네트워크, 망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PSDN, 데이터망에서. 자, 단극성은 이거죠. 정기적 신호는 플러스가 있고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극성이라는 것은 양극만 사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0이면 0V, 뭐 1이면 5V. 실제적으로는 0V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뭐 0. 얼마, 얼마 1점 얼마가 0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단극성이고 양극성은 플러스 신호 마이너스를 다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V, 플러스 5V. 이 양극성으로 키워줘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멀리 가지 않아요. 이게 신호를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 5V, 플러스 5V로 해주면 신호가 커진 거잖아요. 이러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쓸 때는 이건 우리 컴퓨터 안에서 쓸 때는 이제 플러스 볼트만 써도 충분히 에러 없이 CPU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이렇게 크게 이제 중폭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양극성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여기 보시면 이제 단극성 신호 이게 플러스 5V, 0V 단극성을 뭐 이건 좀 원래 다시 좀 깔끔하게 좀 자 이게 0V라고 이게 0V죠. 이게 플러스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좀 양극성으로 바꾸는 거죠. 양극성으로 보셨습니까?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이게 이렇게 바꾸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는 0V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신호가 많죠.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도 이제 신호가 배워야 될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리턴 투 제로, 넌 리턴 투 제로, 제로로 복귀하고 제로로 복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였던가? 하여튼 그 세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배워야 될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좀 공부하도록 하고,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또 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그 정리하지 않도록 하고, 통신 제어 장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빨리 넘어갈게요. 읽고. 통신 제어 장치 CCU. 데이터 전송 개선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통신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다.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대신해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전에 했던 걸 한번 볼까요? 괜히 왔네. 이거 말하는, 지금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호스트 컴퓨터하고 떨어져서 지가 통신 관련된 것들을 제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CCU에 대해서. 단독으로 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대신해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제어 장치의 기능. 통신 회선을 통하여 송신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감시한다. 그래야 되겠죠. 전송됐는데 뭐 이게 뭐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전송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어떤 버그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송 제어, 다중 접속 제어.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단말 장치가 공유할 경우 전송을 제어한다. 이건 뭐 이거겠죠. 뭐 여러 대의 더미 컴퓨터가 한 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때 회선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먼저 작업을 할 수 있고 누가 작업을 못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정보들을 받아 처리할 것인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통신 방식 제어, 단방향으로 할 건지 반이중으로 할 건지 전이중으로 할 것인지. 이건 뭐 지금 일반적으로 단이중이잖아요. 우리 전이중이 어떤 겁니까? 단방향은 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라디오를 보면 얘가 쏘기만 하죠. 난 받기만 하는 거고, 한쪽은 쏘기만 하고 하나는 받기만 하고. 이게 이제 단방향이고, 반이중은 뭡니까? 우리 오키토키 무전기 이거죠. 먼저 어떤 사람이 무전기 들고 나와라 오바 딱 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얘가 나왔다 오바 해서 이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못하고, 한 명이 말하면 다른 한 명은 말 못하고, 한 명이 또 말하면 또 다른 한 명은 말을 못하고. 이게 반이중. 전이중은 전화기죠. 적당히 없어. 그냥 말하면 돼. 이거죠. 통신 방식을 제어한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교원 접속 제어. 회선의 설정과 해제를 담당한다. 회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선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UTP 케이블을 회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설정하고, 내가 다 썼으면 해제를 하고, 맞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는 게 회선의 설정과 해제잖아요. 동기제어. 통신 회선의 전송 속도와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 사이에서 조정을 담당한다. 데이터가 막 들어왔는데 컴퓨터에서는 얘를 기다려야 돼. 맞잖아요? 컴퓨터 속도는 엄청 빠른데 네트워크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결함 같은 것을 얘가 제어를 하면서 그 결함을 없애준다는 거죠. 오류 제어. 데이터 전송 중에 발생하는 오류 검출 및 정정을 수행한다. 뭐 이런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올 수 있겠죠. 오류 검출 방법.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니. 흐름 제어, 응답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것은 이거죠.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냈는데 내가 보낸 네트워크망이 느려. 그러면 느리지 않는 곳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통망이 너무 늘어나면 그
그 도를 벗어나서 한가한 도를 찾아서 가듯이 그런 것을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거죠. 통신 제어 장치의 종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 데이터의 전송 해선과 컴퓨터와의 정기적 결합과 전송 문자를 조립 분해하는 장치를 말한다. 통신 제어 장치. 통신 제어 처리 장치. 처리를 한답니다. 처리. 문자의 메시지 조립과 분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전처리기. 프론트 엔드 프로세서.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에 고속통신 해선으로 설치한다. 통신 해선 및 단말기 제어, 메시지 조립과 분해, 전송 메시지 검사 등을 수행한다. 경쟁 방식, 순서적 할당 방식, 시간 분할 방식으로 동작한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의 분류. 통신 제어 장치는 송수신 버퍼 데이터의 버퍼링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통신 제어 장치는 송수신 데이터의 버퍼링 방식에 따라 제어된다. 비트 버퍼 방식, 비트 단위의 처리만 수행하므로 기능이 단순하나 컴퓨터의 부담이 크다. 한 비트씩 처리한답니다. 얼마나 속도가 느리겠습니까? 한 비트씩 처리. 문자 버퍼 한 바이트 있겠죠? 비트를 모아 문자로 조립하고 문자를 다시 비트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블록 버퍼.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블록씩 모아야지. 1023 블록, 512바이트 블록, 2048 블록, 바이트를 한 블록으로 하든지. 수신되는 문자를 모아 블록 단위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야지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하드웨어 비용 및 컴퓨터의 부하가 문자 버퍼 방식에 비해 별로 경감되지 않으므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메시지 버퍼 방식. 블록을 모아 메시지 형태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블록보다 더 크다는 거죠. 메시지가 더 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다소 비싸나 컴퓨터에 걸리는 부하가 가장 적은 방식이다. 그렇겠죠. 한꺼번에 그냥 뻑 쏘는 거죠. 한 비트씩 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많이 사용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DT/DC 접속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